안녕하세요.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길을 걷다 오르막길이 나오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나오죠. 인생도 참 그렇습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잘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다 보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될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안 될 때 술 한 잔 사주는 사람이 진짜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 오늘 제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원목 가구 회사를 운영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사장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소소한 벤처 회사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로 단란한 4인 가족인데요. 하나만 키우자니 외로울 것 같아 딸을 하나 더 낳았는데 딸아이 애교 덕에 온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죠. 가구회사는 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가구점을 더 크게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 제가 쓰던 책상이며 의자를 모두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제 꿈이 되었죠. 저는 제 일에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나름 입소문을 타 한때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직원도 대여섯 명 정도 둘 만큼 회사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이 쓰는 책상이며 의자, 옷장 따윈 전부 직접 만들어줬는데 애들도 무척 좋아했고요. 물론 벤처 회사라는 게 그렇듯 수입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 월급 주고 우리 네 가족 먹고 살 정도는 되었답니다. 특히 애들이 아직 어릴 땐 한창 사업이 잘 될 때라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요. 일이 바쁘긴 해도 집에 가면 애들 재롱의 모든 고단함이 싹 잊혀지는 충실하고 행복한 매일매일이었죠. 그저 조금 걱정이 있다면 딸아이가 체력이 약해서 잔병치레가 많았다는 거였는데요.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자주 코피를 흘리고 어디 살짝 부딪히기라도 하면 자꾸 멍이 들어서 아내가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아까 현아 다리 봤어? 세상에, 오늘은 글쎄 무릎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서 온 거 있지. 처음에 어디서 맞고 온 줄 알고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유치원에서 뛰어놀다가 책상에 부딪혔대. 애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살성이 약하지? 체력도 너무 약하고 아무래도 병원이라도 한번 데려가 볼까 봐. 뭐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또 모를 일이고 멍에 좋다는 약이 있으면 처방이라도 받아보게. 여자이다 보니 혹시나 어디 흉이라도 질까 아내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직 어려 멋모르겠지만 커서 몸에 이런저런 흉이 많으면 딸아이가 나중에 속상해하고 주눅이 들까 노심초사했죠. 저 역시 평소 딸아이가 자주 여기저기 다쳐오는 게 마음에 걸렸던 터라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었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그날도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공장에 갔다가 뒤늦게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와 빨리 전화하라는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이 사람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호들갑인가 했는데 아내와 통화라곤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현아가, 현아가, 우리 현아 어떡해. 우리 현아 백혈병이래. 어? 여보 빨리 와.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 너무 무서워서 혼자 못 듣겠어. 현아도 불안한지 애가 계속 울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빨리 와. 어? 우리 현아 어떡해. 백혈병이라니.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애일 뿐인데 백혈병이라뇨. 처음엔 정말 누가 몰래 카메라라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병치레 많이 하긴 해도 그렇게 밝게 웃고 잘 뛰어다니던 딸아이가 백혈병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병원으로 차를 몰아서 가는 길에 어찌나 손이 벌벌 떨리던지 이러다 사고라도 내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아내에게 전화를 하자 아내와 딸아이가 내려왔어요. 아내도 아내지만 현아도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새빨갛게 부었더군요. 저는 현아의 조망만한 손을 잡고 괜찮다고, 이제 아빠가 왔으니 전부 괜찮다고 말하며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 말 한마디에 배시시 웃는 딸아이를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저는 자신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 듣겠다며 대신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달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혼자 병원 안으로 들어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 역시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어차피 딸아이와 함께 결갈 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혼자 둘 수도 없으니 그게 최선이었죠. 선생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라뇨? 하지만 저희 현아가 체력이 좀 약해서 그렇지 얼마나 건강한데요. 애들이랑도 잘 뛰어놀고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은 없나요? 다른 환자 거랑 바뀌었다던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현아의 병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혈액암이었습니다. 보통 혈액검사, 골수검사를 통해 확진을 내리는데 현아의 경우 며칠 전 이미 검사를 받았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나 선생님께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종이에 적힌 이름은 제 딸아이의 것이 맞았어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너무나 작고 연약한 아이에게 암이라니. 왜 이런 가혹한 벌이 현아에게 내려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현아의 병을 상당히 빠르게 발견한 덕에 저위험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시간을 끌었다면 힘들었을 거라고 선생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저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큰 수술이라도 받아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것도 아니었고요. 애초 혈액암은 외과 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어 항암제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던지 현아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정말 눈을 뜨고 지켜보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입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쇼크로 정신을 잃었을 때 저 어린 것이 몸이 뻣뻣하게 굳어 불규칙하게 숨을 쉬는데 이러다 죽는 건 아닌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 현아도 저희 부부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토하고 열이 오르고 걷지도 못하고 저 위험군인데도 이러는데 만약 그냥 넘겨서 더 늦었다면 어땠을지 그야말로 끔찍하더군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하루하루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종우도 제 동생이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지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자주 졸랐는데 아픈 현아를 처음 한 번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하루 종일 울더군요. 그러곤 매일 자기 전에 제 동생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또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던지. 아무튼 그렇게 집중 치료하는 기간만 약 2, 3년. 정말 끝없는 마라톤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절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현아가 저렇게 잘 버텨주지 않았다면 자신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요. 여보, 우리 현아 앞에서 절대로 이제 울지 말아요. 요즘 현아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하질 않아. 많이 힘들 텐데 우리가 우는 걸 봤는지 걱정할까 봐 괜찮은 척 하려고 해. 우리 현아 아직 너무 어린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놀아도 모자랄 나이인데 나 있지? 현아가 저렇게 어른스럽게 구는 게 대견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도 그 힘든 치료 저렇게 꿋꿋하게 버텨주는 게 너무 고마워. 현아가 버텨주지 않았다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근데 현아 아직 너무 어리잖아.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떼도 쓰고 해야 하잖아. 우리 소나무처럼 버티자고. 현아보다 더 힘내서 옆에서 꼭 지켜주자. 그래도 치료 결과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집중 치료 기간이 끝나고 현아가 먹고 싶어 하던 음식들을 잔뜩 싸서
축하하며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제야 제 나이에 맞게 다른 아이들처럼 환하게 웃던 현아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해요. 물론 이후에도 기나긴 치료 과정이 있었지만 현아는 꿋꿋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 현아는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어요.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가 중요했죠. 꾸준히 정기검진도 받아야 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야 될 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 현아 덕분에 저희 집에도 다시 웃음이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저희도 별다른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면 참 좋으련만 현실이라는 게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바로 제 사업이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거였죠. 저와 직원들은 그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간 잘 풀리리라 생각하면서 전보다 더 뛰어다니며 홍보도 하고 새로운 가구들을 디자인해 출품도 했죠. 본래 벤처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가구란 게 사람들이 빨리 쓰고 빨리 바꾸는 소품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버티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발로 뛰니 가구 주문 제작을 맡겨주는 업체들이 하나둘 나타나더군요. 이제야 우리 노력이 빛을 보았다며 저와 직원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큰 거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곳 한 곳 모두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 가구를 만들어 배송도 했고요. 솔직히 이제 되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죠.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법 규모가 있는 카페에서 인테리어와 손님용으로 쓸 테이블들을 주문 제작 맡긴 건이 있었는데 원목이 잘못 발주된 것 같다고요. 너무 놀라 아내를 병원으로 부른 뒤 저는 곧장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 확실히 카페 측에서 원했던 그 원목이 아니었고요. 저는 당장 해당 건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을 불렀어요. 놀랍게도 실수를 저지른 직원은 평소 일도 잘하고 성실해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정우혁이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정우혁 씨, 이거 왜 원목을 이걸로 발주한 겁니까? 여기 이렇게 발주 넣어야 하는 원목이 써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저쪽에 물어보니까 취소 못 해준다고 난린데 이거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전엔 안 그러더니 요즘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일하는 거예요? 실수도 자꾸 매일 지각하고 이런 식이면 나 정우혁 씨랑 같이 일하기 힘듭니다. 저는 최근 이상하게 자잘한 실수가 잦았던 걸 떠올리며 해당 직원을 나무랐습니다. 특별히 그 직원을 자르거나 징계까지 내릴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사업이 한참 힘들다가 이제야 숨통이 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려고 했죠. 근데 제 말에 정우혁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급기야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저 자르시려는 건 아니시죠? 저 정말 이렇게 그냥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잘리면 정말 저희 가족은 이제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놀라 정우혁 씨를 일으켜 자리에 앉혔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내가 그렇게 말을 심하게 했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무슨 일이냐 괜찮으냐 물었는데 딸아이가 아프다며 오열하더라고요. 사실 제 딸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병원비도 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사 먹여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회사 끝나고도 이일저일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대로 잘리면 그럼 진짜 저희 가족 살 길이 막막합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딸 현아가 생각나 마음이 더 심란해지더군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 가슴은 찢어지는 법인데 그 심정이 오죽하겠나 싶고 전 혹시나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정우혁 씨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저 죄송하다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단 알겠다 하고 다시 일하라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참 심란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 여차저차 이러한 일이 있었다 말을 하며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 그냥 한 번 덮어주는 게 어때요? 물론 회사의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사실 좋은 직원을 구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도 아닌데 본래는 일을 아주 잘했다면서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딸아이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우는데 뭐라고 더 말하기도 못하고 현아가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도 현아 아플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가 싫을 정도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편으론 이해가 돼서 사실 나도 그냥 덮고 넘길까 해. 결국 전 정우혁 씨에게 다음부턴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2번, 3번 확인하라 말해주고 그 일을 덮었습니다. 정우혁 씨는 정말 감사하다며 자신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요. 회사가 입은 손해를 생각하면 속이 쓰리긴 했지만 그래도 정우혁 씨가 이해가 되었기에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우혁 씨는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몇 건 정도 계약을 더 가져와 회사가 입은 손실을 메워주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사정은 다시 점점 나빠졌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집안 가구를 바꾸거나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장님들도 줄어들었죠. 큰 회사들도 매출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작은 벤처 회사가 버틸 재간이 있을 리가 없었죠. 이 어깨에도 어쩔 수 없이 전례 없는 불황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한 번 일어났으니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저 회사의 비품을 아끼고 절약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리한다면 몇 개월은 버티겠지만 그때까지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부도가 날지도 모를 상황까지 온 거였죠. 상황이 그 모양이니 당연히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고요. 결국 전 하는 수 없이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1인 기업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될 직원들에겐 안 된 일이지만 저도 달리 도리가 없었죠. 직원들 월급은커녕 온 가족이 전부 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저도 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하고 직원들 하나하나 마지막 면담을 하고 퇴직금과 월급을 챙겨주는데 왜 그렇게 허탈하고 슬프던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키워온 피땀 어린 회사였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황에 이렇게 해골하게 되어 직원들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많이 미안했고요. 다행히 다들 상황은 잘 알고 있었기에 수긍하고 서로 좋은 말을 건네며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정우혁 씨만 제외하면 다들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죠. 그중에서도 정우혁 씨가 갑자기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너무 놀라서 왜 그러느냐, 일어나라.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 직원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장님, 제발 어떻게든 해고만은 제발 다시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집니다. 전에 제가 제 딸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말씀 못 드렸죠? 사실 우리 딸아이가 은비가 분열 뇌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7살인데 다른 애들 한창 뛰어놀라에 혼자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눕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며 약값, 회사에서 잘리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사람 하나 살리신다고 생각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유혁 씨의 딸이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정우혁 씨 역시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봤다더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하며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전 분열 뇌증이라는 병명이 생소해서 알아보니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뇌병변 장애를 비롯한 복합 장애를 수반하는 희귀 질환이라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주 무섭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이었어요. 처음에 분열 뇌증이란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 설명 들었을 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 어린 것이 혼자 일어나거나 앉을 수도 없다니, 정말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며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든 제 자식이지 않습니까? 딸아이와는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보면서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죠. 정우혁 씨는 어떻게든 딸 은비를 키워보려고 하루 한두 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아이 병원비며 약값에 쓸 돈을 열심히 벌었답니다. 낮엔 회사에서 퇴근하곤 야간 도로 공사며 대리며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다더군요. 정우혁 씨 아내 역시 집에서 하루 종일 딸아이의 병수발을 들며 열심히 살았답니다. 처음 2, 3년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하며 버텼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집에 오면 아내가 없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화하면 애가 자는 동안 반찬도 가지고 올 겸 친정에서 자고 온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래도 아픈 애 혼자 놔두면 어쩌느냐 나무랐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을 많이 벌어주던가 왜 자신에게 화를 냈느냐고요. 네, 그때까지 아내에게 비록 화를 내긴 했어도 이해는 했습니다. 오죽하겠어요.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딸아이 똥 오줌 치우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자신도 갑갑했겠지요. 아픈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 심정이 그것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반복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래서 나중엔 그냥 알겠다 그러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애는 뒷전이고 이 사람이 밖으로만 나돌더라고요. 너무 수상해서 한 번은 몰래 뒤를 밟아봤는데 글쎄 남자가 있지 뭡니까? 그야말로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아픈 아이를 두고 남자를 만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유혁 씨는 아내에게 네가 그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싸웠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변변치 못하니 애도 저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며 모진 말만 들었다고요. 그 말에 화가 난 정우혁 씨가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홧김에 말했는데 아내가 그러자며 기다렸다는 듯 대거리를 했다더군요. 애 똥기저귀 가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고기 한 점 사 먹는 것도 큰맘 먹어야 하는 생활이 진절머리가 난다면서요. 제가 알던 아내는 이미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딸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고 아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그래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사람도 아니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더니 글쎄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제가 사람을 불러 애를 부탁하고 잠깐 일하러 간 사이 자기 짐을 전부 챙겨서 도망을 갔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통장과 인감 같은 걸 전부 가지고 나왔기에 망정이지 집에 그나마 남아있던 것들은 아주 싹싹 긁어 도망을 갔더라고요. 간병인 분이 그러시는데 웬 젊은 남자랑 같이 왔다고 하는데 아마 그 남자가 아내의 불륜 상대인 듯 했어요. 이후 정우혁 씨는 아내를 마음에서 지우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 측은 정우혁 씨의 손을 들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정우혁 씨가 갖게 되었고 그 아내에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요. 하지만 정우혁 씨의 아내는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한동안 연락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딱 보니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닌 걸로 보였어요. 생활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몇 번 사람을 찾아준다는 곳의 이야기에 조사도 해봤지만 행방이 묘연했다고도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딸아이 병원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 뒤로 혼자 그렇게 고군분투했다더군요. 딸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간병인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골에서 늙으신 어머니까지 올라오셨고요. 하지만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아이를
그것도 장애가 있어 발작까지 일으키는 아이를 돌보기란 몹시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정우혁 씨 어머니께선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아 고생 중이시라고 하니 그 고충이야 말로 다 하기 힘들었겠죠. 정우혁 씨는 어머니께서 허리가 나으실 동안 딸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려 더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딸아이 병원비에 치료비도 모자라 어머니 약값에 생활비 비용까지 필요하게 되었으니 상황이 너무 절박했죠. 하지만 절박했다고 해서 하루가 48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답이 없었답니다. 결국 한참을 망설이다 그래도 당분간이니까 그래도 딸이니까 하며 다시 이혼한 아내를 수소문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겨우 찾아간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딱 한 달만 딸아이를 돌봐줄 수 없겠느냐 부탁했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위자료는 받지 않아도 좋다고. 그렇게 제가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애 딸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누구 인생 망칠 일이 있느냐며 찾아오지 말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불러서 감방에 쳐넣겠다고. 은빈 이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요. 정혁 씨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아내를 더는 설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뒤돌아서야만 했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여기저기 돈을 빌려 겨우 간병인을 구했지만 월세까지 밀린 상황이라고요. 이러다 정말 온 식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는 정우혁 씨의 말은 한치의 과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던지 짐승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화도 나고 궁지에 몰린 정우혁 씨가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우혁 씨는 제게 펑펑 울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염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드리는 줄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요. 전 아내는 저 모양 저 꼴로 제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저희 집도 먹고 죽을 돈조차 없습니다. 혹시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면 돈을 2천만 원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원비도 밀리고 집주인도 월세를 내지 않을 거면 당장 방을 빼라면서 더는 못 기다려준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저 혼자 몸이면 길바닥에서라도 자면 막노동이라도 하고 어떻게든 살겠지만 제 딸아이나 어머니는 그런 생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도와만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돈도 갚고 그 은혜도 꼭 갚겠습니다. 저는 일단 정우혁 씨에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종우와 현아가 쪼르르 달려나와 저를 반기는데 그 광경이 참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더군요. 내가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난 아직 살만하구나. 정우혁 씨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우혁 씨의 상황은 일을 계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의 상황에서 벗어나 뭔가 제대로 된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돈이 필요해 보였죠. 결국 저는 아내를 불러 모든 상황을 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화를 냈다가 눈시울을 붉혔다 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고요. 사실 그 당시 저희 상황으로도 2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빌려주려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판이니 결정이 쉽지가 않은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굳은 상태였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그 돈 집담보 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주자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돈은 다 갚을 테니 걱정 말라고. 우리도 현아 아팠을 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냐고 말하면서요. 여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도 나도 알잖아. 우리 현아 아플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싶고 그렇게 만약 현아가 죽는다면 차라리 따라 죽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정우혁 씨도 아마 지금 딱 그럴 거야. 딸아이 아픈 것도 힘든데 애엄마란 사람이 자식을 버리고 남자와 도망까지 갔다니. 우리 그냥 어디 여행 한번 크게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자고. 사실 여행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잖아. 아내는
한참을 제 얼굴을 쳐다보곤 한숨을 푹 내쉬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선뜻 그 큰 돈을 내어주자 할 만한 사람이라면 자신도 믿겠다고 말하면서요. 난 솔직히 그 사람 잘 몰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우리 현아 생각도 나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당신이 나 생각이 있겠지.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 그냥 여행 다녀왔다고 생각하자. 사진 한 장 없어도 세상에 다시 없을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렇게 생각할게. 대신 당신 더 힘내야 돼. 알지? 다른 사람 사정도 안타깝지만 우리 종우 현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당신이랑 우리 종우 현아 데리고 진짜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할게. 저는 다음 날 곧장 대출을 받아 정우혁 씨를 만나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정우혁 씨는 제가 정말로 그 큰 돈을 내어줄 거라곤 생각지 않았는지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눈물을 펑펑 흘렸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정말 살아서도 갚고 죽어서도 꼭 갚겠습니다. 이 돈이 제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생명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2배, 아니 3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정우혁 씨가 아이처럼 큰 소리로 엉엉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주위에서 제게 멍청하다, 바보 같다며 수군거리긴 했지만 뭐 아무래도 좋았어요. 차라리 제가 속은 거라면 그게 더 다행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제가 속은 거라면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일하는 정우혁 씨도 혼자선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한다는 그 딸도 모두 괜찮은 걸 테니까요. 무엇보다 그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약값이나 병원비가 없어 슬퍼하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혁 씨,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 마음 같아선 우혁 씨라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고 싶지만 나도 많이 힘든 상황일세. 자넨 어딜 가나 인정받을 걸세. 딸을 생각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남들보다 2배, 3배는 열심히 살아.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갚아도 되고 뭐 힘들면 안 갚아도 되니까 연로하신 어머님 그리고 자네 딸만 생각하게. 자네가 정신 차려야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사장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우혁 씨를 떠나보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물론 큰 돈이었지만 전 돈 대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저는 1인 기업 체제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원들 월급이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 어떻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서 숨통이 좀 튀었죠. 이전에 거래를 했던 곳에서 간간히 주문 제작을 해오기도 했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혁 씨는 그렇게 돈을 빌려가고 난 뒤에도 가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은비가 무슨 치료를 받았다. 어머니 디스크는 이제 괜찮으시다. 사장님께서 돈을 빌려주신 덕에 작은 떡볶이 노점을 하나 하고 있다 등등. 주로 자신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지 근황을 묻는 전화였죠. 전 혹시나 우혁 씨가 빌린 돈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 싶어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돈은 없는 돈이다 하며 살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물론 일이며 애들이며 이것저것 다른 신경 쓸 일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놈의 경기는 대체 언제나 좋아지는지 아니면 저만 안 좋은 건지 처음엔 이대로 유지만 하자 싶던 제 사업이 다시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저만 힘든 건 아닌지 새로운 일을 따내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더군요. 말이 1인 기업이지 사실상 동네 구멍가게나 마찬가지인 저 혼자만의 회사가 자본력이 강한 기업들과 경쟁하긴 도저히 무리였고 그저 새로 창업하는 상점가나 집 인테리어에 들어갈 가구들 위주로
소소하게 일을 하는데도 힘들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폐업 위기까지 찾아와 은행에 대출까지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조롱 섞인 충고뿐이었고요. 미안하다. 나도 요즘 영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못 도와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회사에 들어가는 게 어때? 벤처도 옛날에나 벤처 열풍이니 뭐니 했지. 요즘은 다들 힘들어 하잖아. 아니면 너도 그 허세만 좋은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고 있냐? 그냥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이나 받아. 나봐. 불황이다 침체다 뭐다 해도 공무원 철밥통 든든하잖냐. 뭐 회사는 철밥통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거야. 야, 나 전화 끊어야 되겠다. 언제 한번 술이나 한잔하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동안 주위 사람들 챙기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몇몇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버텨왔던 제겐 날벼락이 따로 없었죠. 아내도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지 따로 말은 안 했지만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애들이 먹고 싶다는 과자값까지 고민하며 아끼는 아내를 보는데 정말이지 머릿속에 피가 차갑게 식더군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고 싶어도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희생을 치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하고요. 결국 전 회사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활 전선으로 곧바로 뛰어들었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이젠 나이가 많아 어디 들어가기도 힘들 거란 걸 잘 알지만 그래도 그간 일한 경력이 있으니 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릴 대로 몰려서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가 않았고 면접은 매번 낙방. 나이가 많은 절 받아준 회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세차장 알바부터 시작해 대리운전 택배 상하차 등을 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차장에서 일하며 도둑놈 소리도 듣기도 했어요. 차 안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없어졌다 네가 훔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둥 도둑놈으로 몰리기도 했고 대리운전하며 취객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전 지갑 속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사진을 보며 눈물로 버티기도 했었죠. 또 택배 상하차를 하면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가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경력을 인정받아 가구회사에 취직도 했지만 직장 따돌림으로 그만둔 적도 있었고요. 나이 많다고 무시하고 텃세가 참 심한 곳이었죠. 거의 인간 취급도 못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다른 가구회사에 면접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더군요. 처음엔 오늘 면접 보는 데서 연락이 온 줄만 알았습니다. 핸드폰에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보기 전까진 또 떨어진 걸까 하며 조금 낙심하고 있기까지 했죠. 근데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돈 1억이 들어왔다는 그런 은행 알림 메시지였죠.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가 허겁지겁 주워서 몇 번을 확인해 봐도 똑같았어요. 혹시 이게 맞나 싶어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은행 어플에 들어가 잔고를 확인하는데 진짜 1억이란 돈이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입금자 명을 보고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낸 사람이 바로 정우혁 씨였어요. 저는 황급히 우혁 씨의 번호를 찾아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우혁 씨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다급하게 본론부터 말했죠. 우혁 씨, 혹시 나한테 돈 보냈어? 이게 대체 무슨 돈이야? 사장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돈은 잘못 보낸 거 아니고요. 진짜 1억 보낸 거 맞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돈을 빌린 것도
벌써 7년이나 지났잖아요. 제 마음 같아선 10억이 있다면 10억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7년 전 그날 제가 절망하고 있을 때 제 주위의 친구, 친척들 모두 외면했을 때 도와주신 분은 사장님이 유일하셨으니까요. 1억으로도 제가 입은 그 은혜는 다 못 갚을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제 은인이신데 이렇게라도 은혜 갚고 싶었습니다. 뭐? 우혁 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딸 병원비도 많이 나갈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텐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장님, 우선 제가 주소 하나 보낼 테니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우혁 씨가 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조우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우혁 씨는 전보다 살이 좀 찐 상태였고 얼굴도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혁 씨 이야기인 즉슨 이러했습니다. 처음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대요. 그러다 문득 차라리 작은 트럭이라도 하나 사서 집 근처에서 장사라면 장사도 할 수 있고 또 급할 때 딸아이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틈틈이 창업 자금을 만들고자 미친 듯이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맛있다는 떡볶이 집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메뉴를 몇 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트럭을 사서 노점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히트를 쳤답니다.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먹고 재료가 일찍 동인하면서 빨리 돌아가게 되니 더 긴 줄이 또 생기더라고요. 나중엔 급기야 손님들이 직접 번호까지 정해서 줄을 서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더 입소문을 탔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들여 떡볶이 가게를 차렸다는 거죠. 사장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7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한동안 연락을 하다가 연락을 끊은 이유도 꼭 사장님께 나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한 달 매출 5천만 원은 찍고 있습니다.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사장님 빚을 꼭 갚기 위해 저 정말 노력했어요. 전 처음부터 사장님이 주신 돈은 얼마나 값진 돈인 걸 알았기에 그 이상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소식도 들었어요. 회사 경영난으로 회사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 도와주셨으니 그래서 1억을 보내드렸습니다. 우혁 씨, 너무 고맙네. 고마워. 저는 우혁 씨의 말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누군가가 날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사실 1억도 제겐 큰돈이지만 사장님이 느끼게 해준 그 따뜻한 격려와 말씀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사장님, 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 왜 이래? 우혁 씨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직원들도 고용했고 간병인도 불러 딸아이도 돌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심지어 지금은 프랜차이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곧 법인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덕에 정우혁 씨가 만든 떡볶이가 한창 유행 중이라 가맹점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몇 있다면서 그 가게들에 들어갈 가구를 전부 저에게 맡기고 싶다면서요. 물론 떡볶이 회사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자신 있다고 했죠. 그 늠름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그렇게 우혁 씨와 헤어지고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아내가 마구 오열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정말이지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애들은 제 엄마가 오니까 불안했는지 옆에서 같이 울고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죠. 세상에 우혁 씨가 그냥 그렇게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 선택이 틀리지 않았네요. 사실 그때 대출받아서 우혁 씨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나 많이 불안하고 화도 났어요. 당장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힘든 직원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근데 역시 사람은 바르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나 다 알아. 당신 요즘 매일 면접 보러 다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거. 그래서 하늘이 이런 복도 다 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하자. 우혁 씨에게 고맙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줘요. 진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얼굴 한번 보자고, 꼭이요. 어, 그래, 알았어. 내가 꼭 자리 마련할게.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못나서 그간 그런 고생이나 시키고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맛있는 거 못 사 먹이고 했는데 이런 못난 날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 약속 꼭 지킬게. 당신이랑 우리 종우 현아에게 더 든든한 가장이 될게. 저는 그렇게 우혁 씨가 준 돈으로 다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비용까지 우혁 씨가 투자를 해줬어요.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회사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우혁 씨도 정말 법인을 설립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가맹점이 5호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몰라보지만 가맹점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자긍심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에 저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맹점들에 들어갈 모든 가구를 제게 맡겼는데 덕분에 제 일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예전에 일했던 직원들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이전의 직원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답니다. 우혁씨 떡볶이 회사 6호점이 오픈 중인데 그 6호점 주인은 바로 제 아내랍니다. 아내는 그동안 우혁씨 가게에서 일하면서 일을 배웠는데 우혁씨의 제안으로 6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죠. 모든 지원을 우혁씨가 다 해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우혁씨를 집에 초대했더군요. 아이고, 우리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사장 소리 들어보겠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평생 받들겠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왜 이러세요? 나 부끄럽게. 우리 6호점 사장님, 제가 오히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에서 대표님 사장님 하며 장난을 치는데 얼마나 그 광경이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배꼽 잡고 웃으며 좋아했고요. 행복이 별거 없더라고요. 이 모습이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더할 나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지쳤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잘 풀리니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죠. 세상이 아직 살만하구나.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우혁인 이제 절 형님이라고 부르며 절 진짜 형처럼 대하는데 저도 우혁일 동생처럼 여기며 한 가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제게 동생이 하나 생겨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그 힘든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에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이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 돈도 명예도 아닌 결국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제가 우혁이와 은비를 도울 때 모두가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그 일이 결국 큰 복이 되어 이렇게 돌아온 것을 보면요. 복이란 결국 뿌린 만큼 거두는 큰 농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고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많은 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대나무 숲이다라고 생각하고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군단위 지역의 읍내에서 살았어요. 대학 졸업 후엔 지역은행에 취업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 평범했고 직장 생활도 남들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남편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변해버렸죠.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제 지인의 지인이 건너 소개를 해준 거였어요.
남편은 저랑 같은 지역에서 몇 단인 더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작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자기 사업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후반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 전 처음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예비 시아버진 마을 이장이셨는데 농사도 크게 짓고 소도 50마리나 키운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예비 시댁에 갔는데 마당까지 있는 2층짜리 주택이라 깜짝 놀랐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와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귀한 손님이 오셨네. 반가워요.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정말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계속 입이 귀에 걸린 채 절 바라보셨어요. 그래, 은행에서 일한다고? 아이고, 탄탄한 직장에 다니는 걸 보니 학창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나 보네. 우리 정덕이가 어디서 이런 참하고 능력 있는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새아가라고 불러도 될까? 그럼요. 얼마든지 그렇게 부르세요. 저 솔직히 여기 오면서 엄청 긴장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저 앞으로 정덕 씨랑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도 자주 찾아뵙고 예쁘게 살게요. 저희 잘 지켜봐 주세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복을 다 받아보네. 새아가, 네가 우리 집의 은인이다. 은인이야. 아주 우리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라고.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정덕이가 속썩이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알겠지?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절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던데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읍내에 신혼집을 마련해 살았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남들처럼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을 해서 같이 먹고 자녀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얘기도 나누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비록 남들보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부러울 거 없는 결혼 생활이었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잘해주시니 더욱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관심이 조금 귀찮았나 봐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조금 잔소리가 많은 편이긴 하셨거든요. 주말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셨어요. 정덕아, 너 요즘 회사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니? 일은 잘 들어와? 한 달에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거야? 엄마, 내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 내 나이가 40도 넘었는데 언제까지 참견할 거예요? 우리 회사 매출은 알아서 뭐 하게요? 내가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며느리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아들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 네 동생들은 서울에서 탄탄한 직장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잖니. 그래도 네가 큰형인데 얼른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시동생이랑 시누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시누이는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동생들이랑 비교한다고 느꼈는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걔네들 얘기는 왜 자꾸 꺼내요? 걔넨 월급 받는 월급쟁이고 난 내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건 줄이나 알아요? 이러다가 잘 되면 걔네가 몇 년간 번 돈 한순간에 벌 수도 있다고요. 그건 알지만 괜히 우리 며느리 고생시킬까 봐 그렇지. 저는 남편이 점점 언성을 높이는 것 같길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고생 하나도 안 해요. 아직은 사업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이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곧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여보, 어머님한테 짜증 좀 내지 마. 다 당신을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원래 부모님들은 자식이 환갑이 넘어도 걱정하신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 저한텐 자상하고 잘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만 하면 매번 짜증을 냈어요. 하루는 남편이랑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전날 술을 먹고 들어와 숙취가 있다며 거실에 벌러덩 드러눕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덕이 너 이제 그 술 좀 줄여라. 나이도 있는데 슬슬 건강 생각도 해야지. 너 우리 동네 최씨 아저씨 맨날 술 먹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 모르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술 줄이고 운동하면서 건강 관리해야 돼. 너 나중에 병 걸리면 네 마누라한테 병수발 시킬 거야? 나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우리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네 몸은 네가 간수해. 아이씨, 또 잔소리예요? 내가 무슨 박씨 아저씨처럼 알코올 중독인 줄 알아요? 원래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술독에 빠져 죽은 사람인 줄 알겠네. 그리고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이에요? 이렇게 들어 누워있을 시간에 동네 한 바퀴라도 뛰고 오면 되지 않니? 아니면 너 자전거 있잖아. 마실이나 다닐 겸 자전거로 슬슬 돌아다니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너 자꾸 엄마 말을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새겨들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술 줄이고 운동하면 건강에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다 아는 걸 자꾸만 얘기하니까 당연히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엄마도 다리 아프다고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만 운동하라고 하나 몰라. 어휴, 저 화상. 그러니까 이 엄마처럼 다 늙어서 골골대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관리 좀 하란 말이다. 그리고 너 적금은 들고 있냐? 우리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있는데 그거 다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지? 너 그 소비 습관도 좀 고쳐야 돼. 쓸데없는 거 자꾸 사지 말고 최대한 아껴 써. 젊었을 때 아껴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는 거야. 맨날 친구 만난다고 돌아다니지만 말고. 알겠어? 아우 진짜 그놈의 잔소리.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엄마, 나 벌써 40도 넘었어요.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는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억지로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 여보, 진짜 왜 그래? 어머님이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될 걸. 내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뭐. 맞는 말도 한두 번 들어야 좋은 거지. 저런 얘기를 백날 똑같이 들어봐. 안 지치고 백이나. 당신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왜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래? 그리고 어머니 말대로 당신 건강관리 좀 해야 돼. 이 술배 나온 것 좀 봐. 이러다가 나중에 혈압이니 당뇨니 성인병 걸리는 거라고.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나랑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하다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 어머님한테 짜증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러자 남편은 표정을 구기며 툴툴거리더라고요. 결국 제 말대로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들어가 어머니께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물론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니까 비교당하는 느낌도 들었을 테고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시어머니가 자꾸 잔소리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겠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설마 자기 자식한테 스트레스 받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겠어요?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좋게 얘기하며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했답니다. 사실 제가 시부모님 편을 드는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시집살이는커녕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갔을 때부터
저한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차려주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절 막 말리면서 이러셨어요. 아이고 이리 나와. 네가 우리 집 복덩인데 설거지나 시킬 수는 없지. 어머님, 밥을 얻어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야죠.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이야말로 이리 나오세요.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해요. 아, 괜찮대도 그러네. 너도 사돈데 귀한 딸인데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시키니? 내 아들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한테만 일 시키면 못된 시모 소리 들어. 에이, 진짜로 제가 해도 된다니까요. 어머님, 그럼 과일이라도 제가 깎을게요. 과일은 네 시아버지가 훨씬 잘 깎어. 가만히 앉아서 깎아주는 과일 받아 먹기만 해. 이렇게 시댁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니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설거지 하나 시킨다고 제가 기분 나빠할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하루는 시누이가 여행 갔다가 유명 빵집에서 사왔다면서 저한테 빵을 한가득 주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이거 제가 1시간 넘게 줄 서서 사온 거거든요. 오빤 한두 개만 주고 언니 혼자 다 먹어요. 알겠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치사하게 왜 난 조금밖에 못 먹게. 아이, 오빤 배가 많이 나와서 그만 먹어도 돼. 그리고 오빠는 사업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만난다고 이것저것 좋은 거 많이 먹고 다니잖아. 새언니는 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알뜰살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살 텐데 나라도 이런 거 챙겨줘야지. 시누이랑 시동생은 항상 남편보다 절 더 챙겨줬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저를 마치 보물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진 심성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때문에 결혼 첫 명절 때 깜짝 놀랄 일도 있었어요.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시댁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당황해하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아가 많이 놀랐지? 이 친구들이 명절인데 고향에도 못 가고 혼자 외롭게 지낼 것 같아서 내가 좀 불렀다. 이런 좋은 날에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고 하면 좋잖니. 결국 그날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명절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고스톱 치는 법도 가르쳐줘서 같이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시아버진 집에 돌아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한테 명절 떡값이라면서 돈 봉투도 하나씩 챙겨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진 참 마음씨가 넓고 자상하신 분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땐 저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까지 주셨답니다. 새아가 이거 내 아들이랑 같이 쓰지 말고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거라.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 손주 품고 있느라 정말로 고생 많았다. 몇 년 후 제가 둘째 아들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제가 시댁복 하나만큼은 제대로 받은 것 같더군요.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으니 자연스레 남편과 싸울 일도 없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결혼한 지 5년쯤 되자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의 사업은 그때까지도 아직 잘 되지 않았는데 자꾸만 돈을 펑펑 쓰더라고요. 여보, 무슨 지역 광고를 이렇게 크게 해. 당신 돈도 별로 없으면서 적당히 해야지. 광고를 해야 사업이 잘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다 투자야, 투자.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그렇지. 이런다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애들 키우려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은데 이렇게 큰 돈 쓸 일 있으면 나랑 상의 좀 하고 쓰면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사무실에 쓸데없이 비싼 인테리어 장식까지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작은 사무실에 이런 비싼 액자가 왜 필요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당신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사들이는 거야? 다 돈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그래. 당신이 뭘 알아? 돈 들어오는 게 있으면 저축을 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돈이 생기는 족족 쓸 생각부터 해. 당신 이렇게 경제관념 없는 사람이었어? 예전엔 알뜰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 같더니 나이 먹으니까 변한 거야, 뭐야? 갑자기 변한 남편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고집이 워낙 세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사업 핑계로 씀씀이가 커지는 걸로도 모자라 결국은 사고까지 치고 말더군요. 원청 관계자한테 유흥적대를 했다가 걸려서 벌금까지 물게 된 겁니다. 여보, 진짜 미쳤어?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이 자꾸 사고만 치고 다니는 바람에 집에 돈이 모이질 않잖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사업을 하려면 좀 정당하게 하던가. 뭘 모르면 아는 척 좀 하지 마.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 먹여 살리고 싶어서 그런 방법까지 쓴 거 아니야. 남편이 사업한다고 고생하면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짜증이나 내고. 아유, 진짜 내가 답답해 죽겠네. 정작 답답한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당신 지금 몇 년째 사업 잘 안 되는 거 내가 계속 버티고 기다려주고 있잖아. 그럼 적어도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사업 당장 접고 그냥 취직이나 해. 자꾸 사업 핑계로 돈이나 갖다 쓰고 사고 치지 말고. 하지만 4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사업을 접고 취직을 한다는 게 뭐 그리 쉬운 일인가요? 말은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을 진짜로 접으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까 그것만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기다림에 보답을 하지 못할 망정 술을 먹고 음주운전까지 하더라고요. 복장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와중에도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배가 아프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병원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어 병원에 자주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어머님이 걱정도 안 돼?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얼마나 아프신지 살이 쭉 빠져서 가죽밖에 안 남으셨더라. 당신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어머님 아들이잖아. 이번 주 주말엔 나랑 같이 어머님 뵈러 병원에 좀 가자. 안 된다니까 왜 자꾸 그래? 나 바쁜 거 알면 제발 좀 내버려둬. 그리고 우리 엄마지 당신 엄마야? 왜 이렇게 유난이야? 유난이 아니라 걱정되니까 그렇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인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그러다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라도 하면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당신이 이러는 거 완전 불효야. 어떻게 자식이 엄마한테 그렇게 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질 않더군요. 결국 저 혼자 병원에 들락거리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차도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하셨어요.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억지로 남편의 손을 잡아 끌고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힘겹게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도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내가 이렇게 먼저 떠나서 정말 미안하구나. 너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알아다오. 난 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단다. 난 곧 세상을 떠날 운명이니 남아있는 네 아버지를 부탁하마. 아버지랑 제일 가까이 살고 있는 네가 아버지 외롭지 않게 자주 들여다봐줬으면 좋겠구나. 저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조차 한 방울도 안 흘리더라고요. 오히려 실실 웃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도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제 손을 쓰다듬으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프고 아쉬워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후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가족들 모두 슬퍼했지만 특히 시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몸도 잘 못 가누시고 계속 오열만 하셨어요. 여보, 가려면 나도 데려가지. 왜 혼자만 가는 거야? 당신 없이 나 혼자 남은 생을 어떻게 살라고? 두 분이 워낙 금술이 좋으셨다 보니 그만큼 슬픔도 더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 퇴근하고 시댁에 찾아갔답니다.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라 충분히 매일 오갈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 설마 오늘도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어머님이 하늘나라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아버님 이렇게 하루하루 말라가는 거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소고기죽 끓여왔으니까 얼른 이리로 와서 드세요. 많이 안 드셔도 되니까 몇 숟갈이라도 꼭 떠보시라고요. 저는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죽을 직접 먹여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예 아무것도 안 드셨거든요. 그리고 전 집에서 싸온 밥이랑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거 소화 잘 되는 미역국이니까 내일 아침에 데워서 드시고요. 점심 땐 기운 나시라고 갈비탕 끓여놓은 거 여기 있으니까 꼭 데워서 드세요. 기운 없다고 또 끼니 거르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내일 와서 다 드셨는지 검사할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시댁을 드나들며 시아버지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한테 신경도 하나 안 쓰더라고요.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시댁에 갔는데 시댁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마당에 넘어진 채로 울고 계셨어요.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시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아가 방금 네 남편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나보고 글쎄 돈이 필요하다면서 1억을 달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날 이렇게 밀쳐버리고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지 뭐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그 얘기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돈을 요구한 사실도 몰랐고 이런 폐악질을 할 거라곤 더더욱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이가 아버님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요? 그래,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 시엠이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걸 그랬다. 내가 정덕이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더니 남의 자식을 정성을 다해 키웠더니 이 사단이 나는구나. 네? 남의 자식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윽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태껏 제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정덕인 내 친자식이 아니란다. 40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나랑 친했던 친구네 집에 불이 났어. 그 바람에 그 부부가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학교에 가 있던 정덕이만 살아남았지. 그때 정덕이가 8살이었는데 그 어린 것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때 우리 자식으로 입양해서 키우기로 한 거야.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란 얘긴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진 계속해서 저한테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는지 어릴 때부터 자꾸만 엇나가더구나. 동생들이 생기고 나선 자기랑 차별한다면서 맨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 맹세컨대
정덕이한테 동생들보다 더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절대 차별 같은 건 하지 않았단다. 뭘 하나 사주더라도 셋이 똑같이 사줬고 칭찬을 해줘도 똑같이 해줬어. 그런데 정덕이 그놈은 우리가 자기를 차별한다면서 동생들을 괴롭히더구나. 네 시누이가 어릴 때부터 정덕이 그놈을 얼마나 싫어했는 줄 아니? 허구한 날 그놈이 욕하고 물건 뺏어가고 시빌 거니까 제발 나보고 오빠랑 같이 안 살면 안 되냐고 애원까지 하더라. 그래서 나랑 네 시애민 어떻게든 그놈을 착한 아이로 키워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단다. 잘못하면 호통도 치고 회초리도 들었고. 그런데 그놈은 나아지긴커녕 자꾸 사고만 치더구나. 동네 애들 때리고 다니고 공부하기 싫다면서 학교도 잘 안 다녔어. 그나마 우리가 어르고 달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긴 했다만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한다. 말도 안 돼. 그이가 어릴 때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다고요? 아가씨랑 서방님도 괴롭히고요? 그래. 그래서 한 번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파양을 할까 하는 나쁜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네 시애미가 울고불고 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구나. 정덕이도 우리 자식이니 어떻게든 우리가 키워야 된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 자식 내가 책임지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내 자식이 너무 중요했던 나머지 새아가 너한테 내가 큰 죄를 짓고 말았구나. 난 정말 벌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야. 내가 너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을 수도 없구나. 아버님, 그이가 친자식이 아니면 어때서요? 제가 겨우 그런 걸로 서운해하실 줄 아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말한 건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가 또 있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말하지 못했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란다. 사실 우리 정덕이 정말 못된 놈이야. 학창시절에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20살이 넘어선 깡패 생활까지 하지 뭐냐. 게다가 20대 때 사람을 때려서 전치 12주가 나오게 하는 바람에 교도소까지 갔다 왔단다. 내 아들한테 전과가 있다는 걸 너한테 말하면 도망갈까봐 여태까지 얘기도 하지 못했어. 말도 안 돼. 그이한테 전과가 있다고요? 게다가 깡패 생활했다는 건 또 뭐예요? 아버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사실 우리 정덕이 널 만나기 전에 결혼도 한 번 했었다. 정덕이 그놈이 20대 때 잠깐 서울에 살았었는데 갑자기 술집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치지 뭐니. 내가 그놈한테 시골에서 농사지는 여자도 좋고 베트남 여자도 좋으니 술집 여자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반대할 거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더구나. 결국엔 그놈 고집에 못 이겨서 결혼 자금만 줬더니 둘이서 조용히 결혼식까지 하고 살더구나. 그나마 잘 살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다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고 말았어. 저는 시아버지 입에서 연이어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얘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입양아의 전과자인 것도 모자라 결혼까지 한 번 했었다뇨.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발 이게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진 계속 울면서 말을 이어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놈이 그 여자랑 헤어지더니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더구나. 앞으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테니 제발 받아만 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 자식으로서 키운 정이 있어서 그런지 차마 외면하지 못하겠더구나. 자식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겠니. 한 번도 우리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빌어본 적 없는 애라
이번엔 정말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받아준 거야. 그런데 그놈이 결혼을 한다고 널 데려왔는데 세상에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참한 아가씨지 뭐니. 그런 널 보고 내가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그동안 사고만 치고 살던 우리 아들이 이제서야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데 못난 과거 때문에 너한테 버림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차마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못했어. 아버님, 그래서 그동안 다 같이 절 속이신 거예요? 서방님이랑 아가씨까지 전부 다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정신 차리고 잘 사는 거 보고 싶어서 우리 애들한테 입단속 철저히 시켰단다. 세아가,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사실 내가 널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야. 너처럼 착한 애를 우리 정덕이 옆에 붙여두려고 그동안 널 속였으니 난 죽어도 싼 죄인이야. 그래서 늘 너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놈 본성은 어딜 가질 않더구나. 너랑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잘 사는 것 같더니 또 돌변을 하더라고. 수시로 사업 핑계로 나한테 돈을 뜯어가고 막마른 기본에 이젠 이렇게 돈 안 준다고 아비한테 폐악질까지 하는 놈이 되어버렸어. 키워준 부모도 못 알아보고 저러는 걸 보니 그놈은 사람 되긴 그른 것 같구나. 너무 늦었지만 정덕이 그 자식 절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다. 세아가 제발 내 아들과 이혼하고 떠나거라. 이러다가 너랑 우리 손주들까지 해코지 당할까봐 내가 무서워 죽겠다. 저는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세상이 전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처음엔 저를 속인 시댁 식구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는데 그동안 저한테 잘해줬던 걸 생각하니까 오히려 안쓰럽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자식 하나 사람 만들겠다고 온 가족이 절 은인처럼 떠받들고 잘해줬던 거잖아요. 게다가 그게 단순히 절 속이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저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었거든요. 이게 다 못돼 먹은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시댁 식구들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전 시아버지를 일단 병원으로 모신 후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과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요. 분노한 시동생과 시누이는 곧장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고 저는 그 둘과 함께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밤 늦게까지 일한다더니 사무실에서 휴대폰 게임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서 집어 던진 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조정도, 넌 이 상황에 한가하게 휴대폰 게임이나 하는 걸 보니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자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뭐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쟤네들은 또 왜 왔어? 왜 왔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아버님한테 가서 무슨 짓 했어? 1억 원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더니 못 준다고 하니까 온갖 폐악질을 다 하고 왔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난 또 뭐라고? 아유, 다들 더럽게도 할 일이 없나 보네. 겨우 그거 따지려고 서울에 있는 쟤네들까지 불러가지고 내 사무실에 쳐들어왔냐? 겨우 그거라고? 내가 그것만 알고 있는 줄 알아? 당신 깡패 생활까지 하고 교도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며. 어떻게 그런 중요한 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야. 정가 있는 거 속이고 멀쩡한 사람인 척 속인 거 사기 결혼이라고. 게다가 당신 아버님 친자식도 아니라면서? 참나, 그 영감탱이가 그렇게 말하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친자식이 아니면 어쩔 건데? 그리고 남자가 20대 때 기운이 팔팔해서 잠깐 힘 좀 쓰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난리야? 그래, 나 깡패 출신이다. 그런데 지금은 손 털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내가 뭐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뭘 했어? 왜 지나간 일 가지고 이 난린데?
그래, 난 안 때렸지. 근데 아버님한테 못된 짓 했잖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손찌검부터 하는 그 벌을 못 버리고 하늘 같은 부모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잖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옛말에 낳아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더 크다고 했어. 당신이 부모 잃고 혼자 됐을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당신 거두어서 정성으로 키워주셨잖아. 남의 자식 그렇게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버님한테 그런 못된 짓을 해? 아무리 깡패 출신이어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알아야지. 당신은 진짜 상종 못할 페류나 중에 페류나야. 친자식도 아닌데 페류난 무슨. 내가 언제 키워달라고 했나? 자기들이 좋아서 키워놓고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딴 짓 하는 게 당연하단 소리야? 그리고 당신 아버님한테만 그런 거 아니잖아. 어머님이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라도 한마디 하면 눈에 아주 불을 켜고 성질만 부렸잖아. 당신이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 줄 알아? 게다가 당신 어머님 아프실 때 병원도 한 번 안 찾아갔지? 어떻게 사람이 그래? 어머님은 당신 키우면서 내 자식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애지중지 하셨을 거야. 그게 바로 부모니까. 그런데 당신 아파서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병문안도 한 번 안 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눈 하나 안 깜빡거리더라. 그러고 보니 당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손잡고 얘기하실 때 실실 쪼갰었지? 그때 내가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마지막 인사를 하던 어머님 앞에서 실실 쪼개던 그 의미가 뭐냐고.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걸 몰라서 묻냐?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어질 것 같으니까 좋아서 웃은 거 아니야. 너 그 할망구가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얼마나 잔소리 심하게 했는 줄 알아? 아 물론 잘해줄 때도 있긴 있었지. 근데 그럼 뭐해?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하면서 노이로제 걸리게 만드는데. 그리고 그 할망구랑 영감탱이가 나 친자식 아니라고 평생 차별했거든? 남편의 입에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계속 나오더군요. 그러자 옆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동생이 나섰어요. 형,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형이 우리랑 차별받았다고? 어떻게 형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 솔직히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차별받은 건 우리 쪽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형이 차별받는다고 느낄까봐 오히려 형한테 더 잘해준 거 몰라? 우리가 아무리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도 사고만 치는 형을 더 챙겼다고. 그래도 난 형한테도 나름 상처가 있겠지 싶어서 여태까지 서운한 거 다 참았어. 솔직한 마음으론 형이 자꾸 사고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막대할 때마다 주먹을 한 대 날리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서 꾹 참은 거라고. 그런데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지니까 좋아서 웃은 거라고? 친자식 아니라 평생 차별받았다고? 이제 보니 넌 아주 사람 되기 글렀구나. 이젠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형이 형 같아 형 대접을 해주지. 형 대접 좋아하시네. 너도 솔직히 내가 친자식 아니라서 나 깔보고 있었잖아. 너 대기업 다닌다고 속으로 나 무시하고 있었잖아. 내가 그거 모를 줄 알아? 아주 그냥 무식한 집구석이라 그런지 그 자식들도 다 무식하네. 이런 집안에서 내가 살았다는 게 아주 끔찍하다 끔찍해. 그러자 이번엔 신우이가 남편한테 달려들더군요.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남편의 머리채를 잡아 뜯었어요.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가 끔찍하게 뭐가 끔찍해? 인간 같지도 않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오빠라고 불렀던 내가 더 끔찍해. 넌 네가 어릴 때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작은 오빠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만 샘나는 거지? 그러게 어릴 때부터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하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마 그 눈물이 한강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야.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난 너 같은 인간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어. 적어도 사람이 잘나지 못해도 정상적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진짜 버릇없게. 야, 이 손 안 놔? 너 오늘 나한테 한 대 맞아 정신 차리지? 신우인 남편과 치고받고 싸우더군요. 저는 그 사이로 가서 신우이에게 손찌검을 하려던 남편의 손목을 잡아채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고 보니 나랑 결혼하기 전에 술집 여자랑 결혼도 한 번 했었다며. 여태까지 날 잘도 속였네. 그러자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어쩌라고? 꼬우면 이혼하던가. 너랑 이혼하면 내가 뭐 아쉬워할 줄 알아? 난 다른 여자 또 만나서 재혼하면 되거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야. 너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야, 너 지금 나 때렸냐?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뺨을 때려? 하늘은 개뿔. 너같이 더러운 게 하늘에 뒤덮고 있었으면 이 세상이 이미 멸망했겠다. 왜? 넌 아무한테나 손찌검 함부로 하면서 난 겨우 뺨 한 대도 못 때리냐? 그래,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너 나 때렸으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 속인 거 이걸로 퉁치면 되겠네. 서로 잘못했으니까 다 없던 일로 하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뭐? 겨우 이걸로 퉁을 쳐?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올리자 남편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디서 감히 또 손을 올려? 너 한 대만 더 때리면 내가 그땐 가만 안 둬.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지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건드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폐악질을 했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시동생과 신우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죠. 갈 곳이 없어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왔는데 신우이랑 시동생이 울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에 대해 입 다물라고 했어도 인간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새언니를 속이고 저 못된 오빠랑 애까지 낳고 살게 한 거 너무 미안해요. 오빠도 나쁜 사람이지만 저희 가족들도 다 나쁜 사람이에요. 새언니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여태까지 오빠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던 거 죽을 때까지 사죄드릴게요. 정말 새언니한테 어떻게 보상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저희 형이랑 우리 가족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형수님처럼 좋은 분이 괜히 우리 형이랑 엮여서 굳이 겪지 말아야 될 일까지 겪었네요. 저희 가족이 너무 원망스러우시죠?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형수님의 화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만 있다면 저희 가족한테 욕을 해도 좋고 절 샌드백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때리셔도 좋아요. 우리 가족은 그래도 싸니까요. 형수님, 그래도 형수님 덕에 정말 즐거웠어요. 개차반 같은 형 때문에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일만 많았는데 형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웃을 일이 많아졌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가까이 살면서 많이 들여다봐 주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일같이 저희 아빠 챙겨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자식인 저희들이 했어야 하는데 형수님이 대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형수님, 저희 형하고 이혼하고 다신 상종하지 마세요. 우리 형 같은 인간은 형수님한테 절대 어울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은 버리고 이제 조카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신우이랑 시동생이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원망스러운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동생과 신우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후 돌려보냈답니다. 그 이후 저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했는데 거기에 더해 시아버지가 저에게 목돈을 주시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하지만 내가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한들 널 속였던 그 세월이 용서가 되진 않겠지. 그래도 네가 우리 손주들이랑 살아가는데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구나. 세아가,
난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너무 좋았단다. 난 죽을 때까지 널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게야.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렴. 비록 내 아들하고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잖니. 세아가 앞으로 꼭 잘 살아야 된다. 우리 아들 같은 놈은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진심으로 와닿았거든요. 비록 제가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긴 했지만 시댁 식구들만큼은 다들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속인 건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 그만큼 저에게 미안해하고 계시니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더군요. 그 이후 시아버진 전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그 대신 파양 소송을 통해 전 남편을 파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재산을 다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시동생 집에서 지내고 계신데요. 저도 깡패 출신인 전 남편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애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얼마 전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잘 지내시죠? 제가 이렇게 연락하면 새언니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 오빠 어떻게 됐는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오빠 그놈 우리 아빠한테서 파양당하고 지원 끊기니까 회사가 홀딱 망해버렸나 봐요. 간간히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난리를 치길래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아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니까 뻔뻔스럽게 새언니한테도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언니도 절대 전화 받아주지 말고 어디 사는지도 절대 가르쳐주지 말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 말아먹었다는 소식에 코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 사업도 전부 다 시아버지 돈으로 한 거였을 텐데 이젠 시아버지의 지원은커녕 가족마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이래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란 얘기를 하나 봅니다. 친자식보다도 더 잘해줬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뒤통수만 치니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전 남편보다 절 더 많이 닮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희 애들만큼은 전 남편의 성격을 단 하나라도 닮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교육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당사자인 전 하늘이 뒤집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미 지나간 일이니 인생에 쓴 경험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전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